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어머님의 한 맺힌 집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내 아들, 내 재산, 내 인생 모두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나는 올해로 82이다. 내 나이쯤 되면 사람들은 흔히 늙으면 다 잊고 산다고 말한다. 세월 따라 흐려지는 기억, 잊어도 되는 것들, 잊고 싶은 것들.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또렷한 장면들이 있다. 고된 바치를 끝내고 들녘에 앉아 땀을 훔치던 어린 시절. 이웃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던 한 사내의 웃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첫사랑 같은 결혼식 날의 떨림. 또 아들 녀석이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의 그 작은 숨소리까지. 눈을 감기만 하면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그 시절엔 먹고 사는 게 전부였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농사일과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허리 굽은 채 돌아와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겨울엔 장작을 패고 여름엔 모기를 피하며 땀에 절어 살았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했고 말없이 나를 챙겨줬다. 둘이 힘을 모아 살다 보니 아들 하나를 낳을 수 있었고 그 아이가 나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아들은 내 모든 것이었다. 내 청춘, 내 고생, 내 기도, 그리고 내 미래.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뜬 날. 나는 아들의 손만 꼭 붙잡고 울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중심은 오직 그 아이 하나뿐이었다. 엄마, 나중에 꼭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아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 아이가 잘만 되면 내 인생은 그걸로 됐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스스로 알아서 대학도 갔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홀로 올라가 자취를 하며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가끔 전화로 엄마, 밥은 먹었어? 하고 묻는 목소리에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핑 돌곤 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집안 걱정하지 말라며 매달 돈도 붙여줬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도시 냄새가 나는 깔끔하고 조용한 여자였다. 처음엔 그 차가운 인상이 낯설었지만 아들이 웃으며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말을 듣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래,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 하고 웃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혼수도 예단도 없다며 간소하게 치르자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답다고 생각했다. 나는 단지 그들이 행복하길 바랐고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내 곁에 생겼다고 믿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사랑을 느꼈다. 작은 손, 보드라운 볼, 까맣게 반짝이는 눈동자. 나는 손주를 보자마자 그 애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에 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내가 볼게. 내가 키울게. 그때부터 손주는 내 품에서 자랐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유식을 만들고 업고 재우고 그 작은 존재가 웃을 때면 내 하루의 고단함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몇 년이 그렇게 흘렀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고 주말마다 내려와 손주와 놀았다. 어느 날 셋이서 사진을 찍다가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줘. 엄마는 나의 전부야. 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그 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들은 그 해 가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도 경찰도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브레이크 자국조차 없었고 차량은 곧장 도로 밖으로 돌진했단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젯밤만 해도 통화하며 엄마, 다음 주엔 애랑 캠핑 가요.
웃으며 말하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갈 수 있단 말인가. 장례식장에서 나는 거의 기절하듯 울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고 차가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탓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며느리는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내려와 같이 살게요. 그 말이 고마웠다. 그때 나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와 손주는 그렇게 내 시골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집을 내주고 방 하나에서 소박하게 살기로 했다. 그래도 좋았다. 손주를 곁에서 볼 수 있고 아들의 흔적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그 무렵 나는 내 통장과 땅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재산이라고 해봐야 크진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기 전에 손주에게 남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는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며느리는 나에게 알약 2개를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잠이 잘 와요. 나는 별 의심 없이 약을 먹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고 말이 느려지고 머리가 멍했다. 그러던 어느 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방 안에서 들려온 손주의 목소리에 나는 전율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자꾸 약 먹는 거야? 피곤하셔서 그러는 거야. 자자. 근데 할머니가 약 먹으면 이상해져 눈이 풀리고 말도 느려져.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아이의 솔직한 말은 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얘야, 요즘 먹는 약이 뭐니? 머리가 자꾸 멍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정제예요.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상했다. 왜 본인이 받은 약을 나에게 주는 걸까? 나는 약 봉투를 몰래 챙겨 보건소로 향했다. 약을 확인한 직원은 놀란 눈치였다. 이건 강력한 수면 유도제입니다. 고령자에게는 매우 조심해야 해요. 장기 복용 시 혼란이나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며칠간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버렸다. 그러자 머리가 맑아졌고 말도 또렷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살고 있던 게 아니었다. 며느리는 내 정신을 조용히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보험 2건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보험사 확인해보니 모두 수익자는 며느리 이름이었다. 그리고 땅 일부가 이전 신청 중이었다. 잔고도 크게 줄어 있었다.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약에 취해 멍하니 그녀가 가져다 준 종이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손주의 말, 약, 보험, 통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했다. 경찰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약물 분석과 자산 내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손주의 방을 슬며시 열었다. 아이의 고운 얼굴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말 한마디가 할머니를 살렸구나. 그렇게 내 인생의 진실은 가장 순수한 목소리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경찰서를 다녀온 사실을 며느리는 몰랐다. 아니, 눈치를 챘다 해도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약을 먹는 척했고 예전처럼 느릿한 걸음으로 다녔다. 며느리는 여전히 날 간병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로 이웃들을 대했다. 우리 어머니는 나 없으면 안 되세요. 많이 약해지셔서. 그 말에 이웃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며느리가 효녀네. 쉬운 일 아니지. 나는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참았다. 경찰이 나에게 당부한 말 때문이었다. 어르신,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증거는 확보 중입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와 재산 이전 내역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세요.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며느리는 분명 내가 미쳐가길 원하고 있었다. 내 정신이 흐려져야 그녀가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손 떨리는 손으로 날짜와 시간, 며느리의 말과 행동, 먹은 약의 색깔까지 자세히 적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약 안에 수면제가 과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진정제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가입된 보험도 어르신 동의 없이 작성된 서류로 보이며 서명은 필체 감정 중입니다. 나는 긴장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내게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내밀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세요. 이건 좀 더 센 약이에요. 빨리 주무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몰래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손수건에 감쌌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집 안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저희가 간병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자꾸 없는 말을 하시고. 하지만 형사 중 한 명이 증거물을 내밀자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게 뭐죠? 이 약에서 검출된 성분입니다.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게다가 어르신 통장에서 수상한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험 서류도 본인 서명이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그제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의 얼굴은 없었다. 낯선 여자, 탐욕스러운 괴물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아이는 경찰차가 멀어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다 내 품으로 와서 울었다. 할머니, 엄마 나쁜 사람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조금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야.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 약물 투여, 재산 갈취 시도로 구속됐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 조용하던 며느리가 겉모습만 보고 몰랐지. 누군가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어르신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살아남았다. 이후 나는 손주와 함께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손주는 지역 초등학교에 다녔고 나는 작은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손주는 가끔씩 내 무릎에 누워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왜 그렇게 빨리 하늘 날아간 거야?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단다. 하늘이 너무 빨리 데려간 거지. 그리고 아이가 깊이 잠든 밤, 나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이 내 목숨값으로 나를 지켰다.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지킬게. 약속할게. 우리 둘은 절대로 다시 속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경찰서에서 약물과 금융 내역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며느리는 침묵을 깨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가요? 어머님을 해치려고 약을 먹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당당하게 말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그 약은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길래 예전에 제가 처방받은 걸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 거 다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사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럼 어르신 명의로 된 고용량 수면 유도제 2종류, 그것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건 어머님이 병원 가실 때 제가 같이 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셨어. 그녀의 말은 치밀하게 준비된 듯 정교했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토지명의 이전 관련해서도요.
형사가 다시 물었다. 본인 이름으로 넘긴 서류도 있고 어르신 인감도장이 찍혀 있던데요. 언제 진행하신 겁니까? 아, 그건요. 어머님이 자꾸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하자 하셔서 저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서류도 어머님이 다 직접 보시고 사인하셨어요. 그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 모든 행동을 가족이니까 도와드리려고라는 말로 포장하며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나는 조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다.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은 내 손자의 엄마였고 내 아들의 아내였다. 증거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손주와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처음엔 한두 번이었다. 작은 승용차를 타고 와 문 앞에서 따지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게 다 오해예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고생한 애인데.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친정 오빠라는 사람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우리 동생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니까 도와준 걸 갖고 왜 엉뚱한 해석을 해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며칠 뒤엔 아이의 친정어머니까지 찾아왔다. 사돈, 우리 딸 멘탈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살자고요. 살자고? 살자고 하려면 내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경찰서에 다시 진정을 넣고 접근 금지 신청을 냈다. 손주의 안전도 더는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했고 손주는 학교에 특별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그 친정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마트에 가면 뒤따라오고 병원에 가면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종교시설에 가서도 나를 찾아왔다. 회개하세요, 사돈어른. 가족을 의심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그 말에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죄를 지은 건 누군데 지금 나더러 회개하라고 해요. 나는 작은 녹음기를 들이밀었다. 며느리가 내게 약을 권하던 음성, 손주의 대화, 그리고 보건소 약사와의 대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얼굴이에요. 며느리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그냥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녀의 뻔뻔한 미소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손주를 위해. 나는 기자에게 편지를 썼다. 노인의 재산을 노린 가족 범죄,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더 큰 문제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뒤 지역 뉴스에 내 사건이 보도되었다. 노인 약물 범죄, 가족의 탈을 쓴 사기극. 그리고 그날 손주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내가 지켜줄게. 나는 울었다. 이제 진짜 가족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작은 아이뿐이었다. 며느리는 모든 증거가 모인 끝에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는 마지막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도 태연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게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알아서 약 드셨고 제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 뻔뻔한 말에 법정 안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며느리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집요하게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곧 집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손주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신이 우리 딸을 교도소에 보냈으니 그 손주는 우리 손주야. 데려와. 우리 집으로 보내. 그들은 며느리가 죗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를 모든 원인으로 몰아붙였다.
그렇게 첫 번째 이사를 했다. 더 이상은 그곳에 살 수 없었다. 손주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 어머니는 밤마다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도 아빠도 널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을 너에게까지 씌우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이사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사를 했지만 며느리 가족들은 끝까지 쫓아왔다. 어머니가 어디에 살든 차를 몰고 찾아와 손주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는 한밤중에 손주를 안고 몰래 집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겨울이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 눈을 헤치며 읍내 외곽의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다. 손주는 울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너무 많이 배워버린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짐했다. 내가 무너질 순 없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이라도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 통장도 바꾸고 이름도 변경 신청을 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도시가 아닌 한적한 시골, 연고 하나 없는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이 네 번째 정착지였다. 그곳에서는 바닷바람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주는 다시 학교를 다녔고 친구도 생겼다. 물론 어머니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았지만 손주의 웃음을 보면 하루쯤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우리는 왜 자꾸 이사 다녀야 해요? 엄마는 언제 와요? 나는 나쁜 아이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손주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너는 너무 착하고 너무 밝은 아이야. 우리가 이사 다니는 건 나쁜 어른들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너 지킬게. 절대로 다시는 뺏기지 않을 거야. 세월은 흘렀다. 손주는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머니는 주름이 더 늘었다. 그래도 그 작은 집 안에는 다시 웃음이 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 도시락을 싸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낯선 발자국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주가 학교에서 늦게 오기라도 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눈물부터 나왔다. 텔레비전 뉴스 속에서 가족을 해친 또 다른 사건들이 보이면 어머니는 자신도 그중 하나가 될까봐 손이 떨렸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그 약을 그냥 계속 먹었더라면, 그럼 이런 고통은 없었을까? 하지만 다시 손주의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을 이내 지워버린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눈을 감으려 하면 다시 마음속에서 불안이 들끓는다. 혹시 내일 또 저들이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이제는 마음 놓고 한숨 잘 수도 없다. 사람들이 말하길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편할 날이 없다. 도대체 어찌해야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직도 어둠은 그녀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손주를 지킬 것이고 손주를 보면서 버틸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